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화요일에 대물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 송필호 부장, 송정훈 차장, 송원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실적 시즌이네요. 이제 또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것인가. 지금 차별화 장세라고들 하더라고요. 세 분은 요즘 시장 체감 온도가 어떠세요? 좋게 느끼시면 아마 수익률이 분명히 좋으실 거고, 안 좋게 느끼시면 수익률이 안 좋으시겠죠? 일단은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체감하는 거에 있어서 대형주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안 좋은 시기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거, 그리고 게임 같은 걸 하시는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중국 모멘텀이죠. 그들 모두 거의 대부분. 그렇죠. 중국 모멘텀. 자, 어떠세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실적 시즌 돌아오면서 제가 다른 코너에서 조선주 얘기가 나와서 좀 보니까 저희가 첫 시간에 다뤘던 대물이어서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어느새 주가가 지난해 7월부터 랠리가 시작됐는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우리 첫 시간 대물 11월에 토론했을 때 주제였거든요. 송 부장님. 네. 최근 수주가 좀 안 나왔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국내 업체들이 보면은 중국 업체 좀 뒤졌고, 최근 또 일본 업체만 맞아요. 좀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최근 조선업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조선업체 그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최근에 목표치에 비하면 한 20% 정도 더 감소할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선주 흐름이 상당히 안 좋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분간 대물에서는 조선주 얘기 안 하는 걸로 할까요? 송정훈 차장님? 대물 리스트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조선업체들이 작년에 이제 저가 수주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나름 수주 물량을 좀 관리를 좀 했지 않나 싶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체들이 본업인 조선업보다는 이제 플랜트 쪽에 상당히 좀 집중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일면에 나오는 어떤 그런 한 토막의 기사를 보고 좀 이렇게 흔들릴 게 아니라 일단은 이번 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고 잘 그때쯤 나올까요? 다시 한번 그게 진짜 관건일 것 같은데 잘 나올까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실적들은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만들어 왔던 그런 배들의 수주를 받는 거고요. 사실 기대를 했던 거는 이제 지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는 좀 제 가격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주가가 요즘 흔들리는 게 올해 좋은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부분들,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상실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이번 분기 실적 이후로 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의 대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먼저 오늘 움직였던 업종 테마부터 보시고 잠시 후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분기 어닝 시즌에 대형주들의 부진이 점쳐지면서 그 대안으로 중소형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전반적인 어닝 쇼크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형주가 실적 우려와 환율 리스크로 부진한 사이 중소형주는 약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주가 실적 시즌에 들어갈 때마다 중소형주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실적 하향 조정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투자 시 우선적으로 실적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는데요. 이와 함께 2분기 이익 개선을 확인한 후
연속성 관점에서 다음 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양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주가가 방향성을 잃은 현재 틈새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갈 곳 없는 자금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유망 중소형주의 대물은 누가 될까요? 오늘 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봅니다. 네, 최근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인가요? 그렇죠. 8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중소형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눈을 좀 멀리 두고 오늘 화요일의 대물, 업종이 아니라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하반기 유망 중소형주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핵심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원준 대리님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는 먼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가져왔고, 하나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순이익 증감률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뭐 쭉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상황이고 2011년도 중반에 잠깐 정도만 플러스로, 이거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들이 꾸준히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2008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있어서 대형주들이 좀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주 주식이 좀 많이 오르고 중소형주는 안 올랐다가요. 2010년 이후 이제 우리나라도 경기 불황을 직접적으로 맞으면서 저성장기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의 영업수익이나 뭐 매출 같은 것들이 감소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형주들의 이제 성장성이 꺾이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반면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성장성이 좀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긴 하지만 대형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소형주가 월등히 좋은 게 아니라 네. 대형주와의 갭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월등히 좋을 수가 없는 게 중소형주들의 상당 종목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뭐 제품들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아니면은 뭐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휴대폰 납품하는 뭐 코스닥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결국에 그런 것도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하면서 그런 업종들도 2011년, 12년까지 좋다가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뭐 50% 이상. 오늘 파트론 KH바텍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론이나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관련 기대감이나 뭐 그런 중국 관련 기대감으로 오늘 좋긴 했지만 대부분의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뭐 작년 여름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50% 가까이 손실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제 네. 결국엔 그런 것도 보면은 뭐 대형주에 비해서 코스닥, 뭐 중소형주, 스몰캡들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뭐 대형주,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네. 수익률이 좀 괜찮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져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이익 증감률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짙은 파란색이 코스피고 약간 연한색이 코스닥인데 2010년, 11년도까지는 코스닥이 잠깐 순이익 증감률이 좋았다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좋았다가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는 코스닥은 51%, 코스피는 29% 정도 순이익 증감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물론 코스닥 업체들의 순이익 증감률은 좀 실제 전망치와 실제치는 좀 변동성이 좀 커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네. 차트상으로 뭐 이제 작년에는 순이익 증감률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코스닥의 좀 증감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 주가도 뭐 올해 같은 경우 올 상반기 내내 보면은 코스닥 업종들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강했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순이익 증감이 더 많이 기대되고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주가가 그렇게 차별화됐고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러한 흐름은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닥의 순이익 증감률, 코스피와 함께 대비를 해봤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상당 기간 박스권이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예. 그 2010년도의 순이익 증감률은 상당히 좋았는데, 코스닥 지수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고 잠시 좀 얘기해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저성장 시대에 어떤 대안으로서 성장률이 좋은 코스닥의 중소형주의 주가 흐름 좋다는 부분, 또 순이익도 전체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송정훈 사장님,
네, 하반기 유망 중소형주 보려면 어떤 차트를 핵심적으로 좀 파악해야 될까요? 네, 그 중소형주를 일단 뭐 현재 뭐 상당히 상승률이 이제 좋은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저는 그 부분 속에서 좀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차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차트가 이제 그 2분기, 3분기 그 예상인 영업이익에 대한 그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대형주나 중형주보다는 좀 소형주가 좀 월등하게 지금 그 나은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모든 소형주나 코스닥 업종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 영업이익이 현재 높아져 있는 업종이 이제 건설업종, 그다음에 건설 건자재 쪽, 그다음에 그 내수기업 업종들의 그 영업이익 그 변화율들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내수를 하는 쪽이요. 예.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예, 이게 이제 다 또 중국 쪽하고도 또 연관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종목들로 인해서 결국은 소형주의 그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이제 원화 강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차트가 뭐냐면, 현재 수출 금액하고 수출 물가 지수의 어떤 변화를 차트로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이제 녹색이 그 수출 금액이고요. 아래가 수출 물가 지수인데, 수출 물가 지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수출 평균 판매 단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판매 단가가 뭐 수출 금액도 자체도 지금 좀 조정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수출 물가 지수는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달러 기준으로 해서 수출인 2.5% 증가를 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10%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그 수출의 대부분의 비중은 그 대기업의 수출업체가 차지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수출 그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납품을 받는 하청업체한테 그 원가를 좀 낮춰잡을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그쪽에 그 대기업 쪽에 그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결국은 그 원자재를 직접 수입을 해서 그다음에 그 수출을 하거나 직접 아니면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기업이 정말로 그 현재 또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베스트 3로 찾아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네요. 아까 순이익 증감률 보여주신 거 송 대리님 그 표랑 저는 코스닥 지수랑 동행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차트를 봤더니 2011년 그 코스닥 지수 주가가 그리 좋았던 건 아니더라고요. 예, 동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은 그 우리나라 코스닥 업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작년 여름까지는 거의 휴대폰 부품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업종들이 작년 여름 이후로 그러니까 갤럭시 3 효과가 이제 다 발휘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동행을 하지 않고 조금 시차가 좀 존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송필호 부장님 어떤 차트 핵심일까요? 제가 가져온 것은 그 우리나라 그 대형주 차트하고 그 소형주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형주 차트도 이제 그 소형주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먼저 그 대형주 그 차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을 보면은 2013년 작년이죠. 10월 21일 날 2062포인트를 기록한 후 최근 하락세를 계속 보였죠. 그러면서 최근 그 2024년 2월 4일 날 바닥을 찍고 최근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그 차트를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당히 대형주를 가지고 지금 시세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리듬을 잘 쳐야 돼, 파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투자가들이 이와 같이 리듬 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형주를 가지고는 좀 승률이 힘든 장세가 전개됐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져온 것이 이제 그 코스피 그 소형주들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이 코스피 그 소형주 차트를 보면은 2013년
2월 18일 날 1381포인트를 기록한 후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금요일까지 신고가죠. 신고가를 네. 보이면서 17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인가요?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강한 상승세가 지금 살아있고 있으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소형주들이 이와 같이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소형주 그 차트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소형주를 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단기 매매를 좀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소형주들이 가는 종목들이 최근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계속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단기 매매가 좀 절대 수익률이 안 되고 이와 같이 소형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좀 지향하고 좀 장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형주들도 절대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 투자할 만한 소형주 오늘 가지고 오셨죠? 네,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보시는 재미를 위해서 꼭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 함께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차트죠. 코스피의 소형주 차트 진짜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안 찾아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참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대형주를 압도한 중소형주 참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뭐 송원준 대리님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랠리가 하반기에도 이어질까? 과연 성장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면서 어떤 섹터가 유망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송원준 대리님. 네. 일단 뭐 업종으로 따지면은 뭐 상반기에도 작년부터 계속 좋았던 화장품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 강세 속에서 네. 거의 다 또 곡물가 인하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물론 상반기 여기도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하반기까지도 원화 강세 계속될 거고 뭐 식품 그러니까 그런 국제 곡물 가격 자체도 아직까지도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단순 온라인 게임이나 그 PC용 게임들이 아닌 뭐 카카오톡 게임이나 뭐 밴드 게임 같은 그런 좀 작은 업체들 쪽들이 아직까지도 뭐 추세가 살아있고 또 회사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추세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가고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들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뭐 상반기에도 좋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화장품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바이오 업체 중에서 신약 개발보다는 뭐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원료 뭐 그런 쪽으로 되는 업체들 뭐 바이오메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화장품이랑 같이 묶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들을 관통하는 패러다임 혹은 이슈는 뭘까요? 이세 일단은 가지 뭐 세 가지가 다 공통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하고 있는 쪽 아니면은 시장이 부진했다가 뭐 턴어라운드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그런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뭐 그런 규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체감하는 뭐 악재들이 아니면 뭐 매출 감소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좀 캐주얼 게임들이 굉장히 꾸준히 인기를 내고 매출도 상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게임주는 좀 흐름이 살아있는 것 같고요. 뭐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원가 절감이나 원가가 낮은 걸로 인한 그 뭐 이익 성장 그런 부분들이 좀 큰 트렌드로 아니면 큰 메리트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송정훈 차장님은 하반기를 이끌 핵심 산업 뭐라고 보시죠? 네, 좀 이제 건설업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뭐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이제 하나고요. 또 뭐 정부 쪽에서도 유일하게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결국 이제 부동산밖에 없다고 봤을 때 결국은 건설업 쪽은 아마 올 하반기 내내 그 여러 가지 이제 수혜들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신뢰가 참 큰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수 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 의지가 강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그 한국 경제가 그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정적으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내수가 일정 부분 이상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
그 한국 경제의 그 내수가 사실은 거의 한 5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내수는 항상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어떤 그 현재 그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이제 그 뭐 부동산을 좀 건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뭐 전체 자산의 가계에서 한 80% 이상이 다 부동산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나중에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들이 향후 상존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정권의 어떤 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내내 그는 뭐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아닌 그 아랫세대에서 과연 집값이 더 올라가면 살 만한 여력이 있는 분이 계신가? 이제 그게 뭐 추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뭐 구조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일정 부분 이상은 좀 받쳐주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건설 말고 다른 쪽 보시는 섹터는요? 이제 음식료 쪽은 뭐 송원준 대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원화 강세라는 것이 아마 올 하반기까지 뭐 지속적으로 뭐 꾸준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가 그 금리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외부에서 외국에서 원자재 원료 가격을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음식료 쪽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료나 건설이나 업종 차트 보시면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52주 신고가, 연중 최고가, 52주 신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차트도 참 주목되고요. 소형주 차트와 마찬가지로 함께 주목이 되고요. 향후 또 흐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이쪽에 대해서 특히 송정훈 차장님 두 차트 모두 앞으로 더 간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송필호 부장님, 네. 뭐 내수 얘기할 때 네. 우리 내수를 요우커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사면서 좀 끌어올리고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아까 앞서 얘기해 주셨던 화장품이라든지 밥솥, 악기 이런 것들이 중국 소비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쪽이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면 다른 쪽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소형주들은 그 업종별로 좀 가는 경향도 있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업종 내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그 주가들을 보면은 좀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뭐 의료업종 중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힐라코리아니 영업무역, 한세실업, 태평양물산 같이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나고 있지만 다른 LF 같은 국내 그 소비 의료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그 업종이 전부 다 간다는 것보다는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최근에 그 개별 종목, 그러게 중소형주 중에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이 음료하고 식품 중에서 보면은 대한제분하고 최근 대상, 롯데칠성, CJ제일리당 같은 종목들이 또 잘 갑니다. 오늘 주류가요. 롯데실성 네. 포함해서 네. 뭐 소비가 세월호 영향으로 뭐 안 좋아졌지만 뭐 조약주, 담배나 술 소비는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제 가장 어떠세요? 큰 이 주류주가 종목, 오르는 이유. 이런 종목들은 예. 보면은 최근 이제 국제 곡물가가 좀 많이 다운이 됐고 네.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주류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런 부분. 그러죠. 그 곡물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원자력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될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내수 관련주로 할 수 있는 그 CJ 대한통 같은 종목도 최근 이제 또 신고가가 나거든요. 또 상승 초등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진 같은 경우 미리 좀 올랐고. 한진도 택배죠? 택배죠.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내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골판지 포장은 어떤가요? 골판지도 최근 아니 좋죠. 오늘 태용 포장이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최근에 이제 네. 제지 중에서 이제 가장 흐름이 좋은 종목이 한국제지가 제일 흐름이 좋거든요. 아. 한국제지도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간 수급도 좋고 이와 같이 일부 제지주 중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중심으로 선별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셨던 섹터, 뭐 상반기에도 좋았는데 하반기까지 좋아질 쪽으로 세 분이 선정을 해 주셨거든요. 잘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돌입하는데, 중소형주 섹터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이익 개선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소형주를 보실 때 실적 그 시즌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되는지 그 기준 같은 것들 좀 얘기해 볼게요. 송 대리님. 일단은 뭐 지금 제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두는 원화 강세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단순한 수출주들은 뭐 지금 올 상반기에 1,05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거의 1,010원 미만으로 깨졌고 최악의 경우에는 980원, 990원까지도 원화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출주보다는 뭐 수입 에 의존하는 뭐 식품주들 그리고 뭐 앞에서 뭐 여행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도 분명히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주들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상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나 배 같은 것들을 직접 한 번에 다 구매하진 않고 장기 리스로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화 강세가 되면 그걸로 인한 평가 차익이 상당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분기별 실적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에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고요. 2분기나 3분기에도 여전히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조금씩의 뭐 평가이익 같은 건 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나 매출 증가 기대를 좀 많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뭐 내수에 대해서 유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네. 안 나왔거든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고 그걸로 인한 매출 상승이 보였지만 우리는 아직 늦습니다. 눈에 띄는 경기 회복이 있었다면 박스권 돌파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뭐 지금 DTI, LTV를 거의 뭐 완화한다라는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안 건드리고 지켜왔던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풀린다고 하면 물론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뭐 저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고 추가 대출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에 가장 민감한 건설업종, 건자재 업종들 네. 그리고 철근, 시멘트, 레미콘 업종까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것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얘기도 나온 거? 예, 일단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부총리나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국에 대한 그리고 뭐 그 세 개 나오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LTV, DTI,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송 부장님 끄덕끄덕 하시는 게 다 나온 건가요? 예, 다 나옵니다. 나올 카드는 다 나왔다고 거의 봐야 다 되는 나오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실행이 돼서 그리고 이제 네.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까지 나오면 진짜 다 나온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 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무서워요. 그것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네.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뭐 국내 내수 시장은 상당히 좀 살아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게 원화 강세에서 파생된 수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재료 가격 하락이 최근에 상당한 모멘텀이 되고 있거든요. 시멘트도 그렇다 그러죠. 사료도 그렇다 그러죠. 음식료도 그렇다 그러죠. 일단은 그거 한번 특히 주제로 잡아볼까 했는데. 음식료 같은 예. 경우에는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기업들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먹고 쓰는 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대신에 그래서 반면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거는 뭐 획기적인 신제품 아니면은 없는 상황인데 네. 뭐 원재료 가격이 다운되고 환율이 이렇게 강세로 된다고 하면 네. 10%, 뭐 15% 이상 그렇죠. 마진이 더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그거 멘트 할 때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제가 멘트 하거든요. 맞는 표현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 이것도 좀 앞으로 더 지속적인 모멘텀 된다 싶으면 한번 주제로 삼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얘기 또 나오네요. 송정훈 차장님. 네. 하반기 중소형주 볼 때 실적의 어떤 그 판단 기준. 네,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주가가 가장 많이 이제 움직일 때가 뭐냐면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변화할 때거든요. 그 변화하는 게 변곡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변화하는 그 시점. 현재 보면은 그 부동산이 바닥을 치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이 좋아지고
부동산이 좋아지니까 내수가 부양이 되고 내수가 안 좋아졌다가 내수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였다가 강세로 바뀌고 그럼 그 변화의 시점에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업종들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제까지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기대감은 현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선별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그 흐름 속에서 그 주도하는 업체를 찾아내는 거고요. 네. 그 흐름을 주도하는 업체를 찾아내고 그럼 그 업체가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다음 2차, 3차의 종목을 찾아서 캐치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릴게요. 건설주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가 피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올 카드가 다 이제 정책적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단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주가도 올랐잖아요. 2분기 실적 좀 괜찮을 것 같죠? 예, 그렇게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제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예. 나온 다음에는 이제 실적을 이제 개별 종목별로 확인을 하겠죠. 이제 분기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그 건설업체들이 올라갔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종목별로 실적을 확인하고 선별을 해서 이제 가는 종목은 이제 더 가는 거고요. 안 되는 종목은 이제 도태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실적을 보면서 이제 선별하는 네.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의견 있으시면 치고 들어오세요. 송필호 부장님. 자, 하반기 중소형주. 네. 그러니까 실적 두 분이 보는 다 기준 이야기를 볼까요? 해가지고요. 저는 네.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가장 포인트는 제가 보면 이제 실적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환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가장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실적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최근 그 안성차 업체 같은 경우도 최근 환율에 따라서 주가가 좀 심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그 IT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이 수출 관련주들은 지금 원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실적에 대한 포인트는 환율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그 송정은 차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청문회가 끝났죠. 책임하는 그 경제부총리에 대한 네. 청문회가 끝났죠. 이 이제 경제팀이 제2기 경제팀이 출범을 하는데 이제 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수를 살리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내수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방법하고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방법이 가장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돈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끌어올린다 이 말씀이세요? 반드시 끌어올려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네. 옛날에는 옛날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의도적으로 그 부양책을 주식시장 부양책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안 쓰고 있는데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두 개 중에 하나가 살아나야지 내수는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실적 포인트는 내수 경기에 좀 세가 될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원자력 가격이 지금 곡물가 하락 같은 것도 좀 실적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건 원화 강세라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것들,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호 믿어봐도 될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생각보다 갖고 있는 측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반기 유망 중소형주 대물입니까? 송 대리님. 일단은 뭐 그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수급에 있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형주들이 워낙 실적도 안 좋고 향후 전망치나 성장성도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에 들어가를 매수하기보다는 중소형주 매수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사실입니다. 뭐 특히 올해는 유난히 좀 그게 좀 심하고요. 근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는 시총도 작고 상대적으로 뭐 유통 주식수나 그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급락 다 자주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형주들이 당분간 안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중소형주들, 특히 이런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종목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좀 있을 걸로 보이는 종목들을 찾는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좀 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정훈 차장님, 하반기 유망 중소형주 대물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물론 대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장은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돈이라는 것이 이제 돈이 되는 대로 몰렸다가 또 다른 쪽이 돈이 되면 또 그대로 또 돈이 몰려가는 게 되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을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이 현재 중국 증시로 자금이 몰린다고요?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을 봐야 된다고요? 중국 시장이 지금 그 바닥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내일 정도 제가 이제 뭐 차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는 단계에 지금 그 돌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이 되면 아마 대형주 움직임도 좀 달라질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아마 그 대형주들의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러면 또 중소기업주들은 또 당분간 또 주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기업 주식들은 이제 가볍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상승폭이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 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고 돈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시면 네. 정보 선별 잘해서 하시면 뭐 대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부장님은 아까 유망 중소형주 중장기 보유를 권하셨잖아요. 대물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사실 대형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중소형주 가지고 뭐 3류타나 뭐 장타를 쳐야지 결국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대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최근에 지수가 좀 상승에 좀 한계를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최근에 시장에 보면은 뚜렷한 주도도 없고 뚜렷한 매수 주체 세력이었기 때문에 현 장세에서는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국내 45기사 2분기 영업이익을 예측해 놓은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지난 3월 초만 해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145기사가 영업이익이 약 31조 8,800억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FM 가이드에서 이 기업들의 2분기 전망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이 145기사 영업이익이 28조 800억 정도로 약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조 원, 2조 원. 그 정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나머지 네. 대형주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지금 오늘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대형주들도 실적 발표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대형주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대형주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제 실적은 왜 개선이 되냐 저는 보면 2분기 영업이 왜 개선이 되냐 보고 있냐면 중소형주들은 환율하고 좀 민감도가 좀 낮습니다.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대형주보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저거 보면은 또 이 중소형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보면은 최근 펀드 판매가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소형 펀드를 보면은 최근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펀드들의 운영 실적을 보면은 연초 대비 지금 보면은 보통 7, 8% 이상 수익률이 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들은 자금이 유입되고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중소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대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인지 제 주변에도 대형주 펀드보다 중소형주 펀드가 요즘 더 낫더라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연인가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나오고 자금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한국별로 중소형 투자 펀드 같은 경우도 다른 펀드들은 다 감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같은 경우 한 400 정도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몰캡의 힘을 실감하시고 그쪽으로 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흐름도 봤습니다. 자, 세 분 의견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도 대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대물, 하반기 유망 중소형주 베스트 3 순위 함께 보시죠. 네, 송원준 대리 1위 토비스, 2위 캐스텍코리아, 3위 코라우홀딩스, 송정훈 차장 1위 태평양물산, 2위 영보화학, 3위는 YG원입니다. 송필호 부장 1위 캐스텍코리아, 2위 오이솔루션, 3위는 이건산업입니다. 네, 오늘도 송 부장님은 욕심 없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욕심 없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먼저 1위 도전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태평양물산인데요. OEM이죠. 네, 예. 제가 이 기업에 전화해서 스몰캡 아, 취재 가겠다고 했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예, 이 회사 뭐 영어무역이랑 그 한세실업 뭐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현재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거위털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위털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뭐 활성화된 단계는 아니고요.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털보다는 뭐 친구라든가 일반 옷 그 부분들이 거의 다 거위털로 해서, 근데 거위털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오리털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선진국 경제가 발전을 할수록 이제 거위털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게 하나 좀 트렌드인데요. 그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그 거위털에 대한 수요가 지금 뭐 증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거위털하고 오리털 국내 그 수요의 70%를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웃도어나 그 친구류를 주로 만드는데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그 대부분의 원재료 거위털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에서 좀 특별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고요. 근데 그 업체를 또 직접 그 수출을 하거나 또는 내수로 제품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OEM으로, OEM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다국적 그 기업들인데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선진국 경기 회복에 또 수혜를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아마 2분기 때, 2, 4분기 때 실적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 올 초에 예상했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현재 PER이 한 12배 정도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2,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시면 뭐 제가 뭐 더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말씀드리기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뭐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 쪽으로도 좀 올 연초부터 기관들의 좀 강한 매수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한 10,000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0,000원이면 작년, 재작년 PER이 30배, 50배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거위털에 대한 시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원화 강세에 의한 그 마진 스프레드 확대,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본다면, 뭐 목표가 10,000원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뭐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태평양물산뿐만 아니라 시장에는 OEM 업체들이 유명한 업체 말고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생각보다. 네, 많죠. 예. 조그만 업체들. 네. 조그만 업체들, 의류 OEM 쪽의 업체들 실적을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쪽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이 대표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큰 거죠. 기업인데 네. 또 작은 기업도 많더라고요. 네, 태평양물산뿐만 작은 아니라. 기업들이 거의 다 예.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뭐 그런 경향도 현재 강하죠.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수요가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그런 매력이 있네요. 어떤 대기업에 의존한다는 부분이 코스닥도 아까 지수 자체도 그렇다고 하셨지만 중소형 주들의 어떤 서름, 네, 하청업체의 서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선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1위 한번 밀어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토비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토비스 요즘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자주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주가도 최근에 올 1월 말에 5,250원에서 11,550원 거의 2배 정도 6개월 사이에 났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뭐 여기에 대표적인 뭐 제품들은 뭐 터치 패널과 그다음에 카지노용 모니터 이 두 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카지노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인 코텍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1분기부터 이제 그 카지노 기계에 납품되는 모니터를 곡면형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 카지노용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평면 모니터, 뭐 TV도 지금 이제 곡면 TV가 슬슬 나오는 것처럼 이제 카지노용 뭐 모니터도 이제 곡면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먼저 상품화를 했고 이미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가 많나요? 그러니까 올 1분기부터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기존 평면보다는 훨씬 더 공간 차지도 적게 하고 조금 더 이제 곡면이기 때문에 네. 뭐 느끼는 생동감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왜 저희 집에 TV는 네. 그거 좋은지는 알겠는데 OLED TV 곡면으로 돼 있는 거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60인치, 70인치짜리는 아니고요. 카지노용 게임들 한 40인치 정도가 되는데 뭐 이게 여기밖에 지금 현재는 토비스밖에 뭐 제품화하지 않았고 이걸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기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3분기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걸로 같고요. 그래서 일부 뭐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카지노 모니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로 이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곡면 모니터로. 네, 왜냐하면은 이쪽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품화되는 게 아닌데 여기가 이미 상품으로 그러니까 제품으로 채택이 됐고 이게 그래도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한 발 앞서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바뀔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터치 패널을 가지고서 핸드폰용 터치 패널이나 태블릿용 터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안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토비스는 좀 LG전자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LG전자에 한 20%에서 30% 정도 터치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에 LG전자가 카지노뿐만 아니라 LG전자 쪽으로도 LG전자에 납품을 이제 하네요. 그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 쪽으로 그러니까 IT 카지노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그래서 매출은 현재로는 한 70% 이상은 터치 패널 쪽이 나오고 있고 이제 카지노 쪽은 20-30%지만 그래도 전 세계 2위 정도로 해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15,000원 정도까지는 다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출 자체도 과거부터 흐름을 보면은 카지노 이제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이제 좀 갑자기 계단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 이제 곡면형 그 모니터가 이제 카지노 제품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다시 또 계단식으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업 방향을 잘 잡았네요. 그렇죠. 다른 IT 부품주들, 납품업체들 좀 어려움 겪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안 좋았었던 거죠. 대신에 LG전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안 좋았었던 거고요. LG전자 턴어라운드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일단 터치 패널 쪽은 그렇죠. 왜냐하면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올해부터 솔직히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큰 거죠. 토비스 지난해는 고점 기준으로는 100%까지 올랐다가 35% 한 해 동안 상승 마감했고 올해 들어서 6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물산은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140% 정도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요. 140%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송 부장님? 저는 싫어하죠. 사실 그 토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카지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카지노 우리가 그 테마 할 때 제가 1위로 가져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덜 올랐을 때 저는 가져왔습니다. 네. 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 종목 장기 투자하면은 최소한 30% 정도는 먹는다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토비스 때. 네, 토비스를. 다시 보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그 카지노 업체 이야기할 때 이 종목 가니까 1위로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좀 사긴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편한 종목. 주식 좋아요. 저는 이제 편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항상 저는 좀 안 올리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종목 그런 종목들을 저는 가져오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캐스텍 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 부품 할 때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좀 주가가 좀 좋아가지고 저도 좀 이 종목은 좀 앞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은 금년 5월 27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동차고 가전 부품업체로서 국내 그 자동차 부품 그 터보 차저 부품 국내 시장 1위 업체고요. IT 쪽도 납품을 해요? 네, 전자제품 부품을 좀 간단하게 만든 거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걸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터보 차저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의 3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 각국 나라에서 보면은 네. 연비 규제를 하고 있지, 배기가스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그 캐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엔진 출력을 증강하는 거하고, 그다음 배기가스 내 질소산 화합물 같은 것을 감소시키는 그 터보 차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보면은 매년 10% 이상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적이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하고 재작년 실적을 제가 보고 금년도 실적 예상치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2,018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136억. 금년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금년도 전체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약 10% 정도 증가한 2,22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3억 정도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캐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라고요? 2,220억 정도. 네. 한 10% 정도. 영업은 153억 정도요. 예. 그러면 한 7% 정도 영업이익률인가요? 영업이익률은 약 5% 정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어떠세요? 캐스트코리아도 사실 대물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하면서도 다른 분들도 가지고 와주셨고, 대물 순위에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토비스도 그러면 그때 순위 올라갔나요? 1위 했죠. 아, 1위 했었군요. 예. 한번 올라갔었고. 태평양물산은 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순위 대결로는, 네. 1위 도전으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올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캐스코리아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오늘 욕심 없이 나오셨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딴 얘기 들을게요. 두 종목들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종목들입니다. 거의 100%는 네.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잘못 사면. 아이리버는 300~400% 나왔던데요, 올해. 아이리버 진짜 잘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게 네. 뭐냐면은, 그동안 이 캐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디젤용 그 터보 차저만 생산을 했어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가솔린 터보 차저까지 이제 생산할 계기로 앞으로 더 무거운 성장성이 큽니까? 상당히 크죠. 이제 이 터보 차저 그 탑재율이다 그러죠. 탑재율이 지금 보면은 2012년에 30% 정도 있는데 계속 그 탑재율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캐스트코리아 2위로 가지고 와주신 분이 예, 제가 가져왔고요. 송대리님이시죠. 이 앞에 저희 자동차 부품할 때 저도 캐스트코리아를 한번 가지고 왔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터보차저는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뭐 향후 성장성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저도 2위로 네. 가지고 온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특히 캐스트코리아는 LG전자에서 이제 분사돼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앞에서 뭐 송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IT 부품들 그런 쪽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상장이 된 지가 이제 2달이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그 회사의 가치라는 거를 좀 판단하기가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뭐 10,000원 초반대에서 항상 12,000원. 그러면 뭐 한 1년 동안 주가가 네. 별 움직임 없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고요. 네. 이제 대신에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런 보호예수라는 게 6개월 아니면 네. 1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흐름이 좋다가 이제 보호예수 관련된 악재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미리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호예수가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하면 뭐 11월 정도부터는 좀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비스를 1위로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캐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며칠 전에요. 1개월 보호예수가 기간될 거 풀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보면 보호예수 물량은 지금 당분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물량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소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토비스 1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토비스를 저도 5월에 좀 매매를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10,000원을 찍고 좀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다시 강하게 해서 11,000원 이상을 오늘 돌파를 했는데, 일단은 뭐 카지노 자체가 올해 내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증설 관련 이슈가 좀 성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마진율이 뭐 한 3% 정도 수준으로
약했었는데 네. 저는 좀 올해부터 마진율도 한 5%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토비스가 좀 괜찮아요. 지금 송 차장님께서 태평양 물산 목표 주가 10,000원 주셨잖아요. 그 근거가 뭐죠? 일단 그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거위털 시장보다 향후에 거위털 시장이 향후에 한 3배 이상 더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단계에 있다는 몇 거고. 년 안에요? 내년 내후년? 빠른 시일 안에. 네, 원래 그 네. 트렌드라는 게 이게 빠르지 않습니까? 원래 그 거위털 다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네, 이불. 예. 안 갖고 계시고. 이분은 있죠. 이불은 있으시고요. 옷까지도. 예, 옷은 없고. 네, 옷은. 하긴 옷은 지금 좀 확산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순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해주시죠. 이제 한 분 살짝 밀어주셔야 우리가. 미리 시간 안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네. 캐스트 코리아를 이리로. 일단 갈까요? 오늘 두 분이 캐스트 코리아 가지고 와주셨는데 1위 가도 되겠습니까? 예, 2위는 어떤 종목 갈까요? 태평양 물산도 저는 좀 괜찮게 보거든요. 일단은 네. OEM 의류 업체들이 다 좋고 상대적으로 그 한세 실업이나 그런 데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수익성 네. 괜찮아서 2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보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태평양 물산 2위로 갔고요. 3위는 토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순위의 의미보다 세 분의 대표 주자 종목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요망, 중소형주 1위 캐스트코리아, 2위 태평양 물산, 3위 토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